여기 길이 막혔네요. 길이 막힌 건 아니고 이제 여기가 그 건맥을 캐기 위해서 수직굴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2중 3중굴을 팠던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게 그동안 이제 물이 계속 습도가 높으니까 물발이 고여가지고 하나의 그 큰 물 저수지가 된 거예요. 과거 금맥을 찾기 위해 시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은 오랜 세월 동안 물이 고이면서 수심 10m가 넘는 깊은 무릉덩이를 만들어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폐광 안.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이며 붉은 박쥐의 흔적을 찾아 더 깊숙이 들어가 봤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자연 동굴의 모습과 더욱 흡사하다. 그리고 드디어 깊은 폐광 안쪽에서 동면하고 있는 붉은 박쥐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붉은 박쥐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1급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다.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의 약 23종의 박쥐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그런 기후대를 온도를 선호하는 그런 약간의 남방계 박쥐입니다. 붉은 박쥐는 국내에선 1999년 전남 한평 고봉산 동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몸통에 귓바퀴와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불빛을 비추면 황금색을 띈다고 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다른 박쥐들은 다 이렇게 팔을 갖다가 이렇게 차례짜서 비슷하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한 마리가 지금 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잠을 자다가 얘가 기지개 피우듯이 몸이 너무 이제 딱딱하게. 붉은 박쥐의 동면을 방해하지 않고 외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이내로 연구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체수 확인 후 폐광 촬영을 마쳤다. 우리가 지금 방금 들어갔던 동굴은 특히 그 거리는 좁은 데 비해서 동굴 깊이는 좁은 데 비해서 안에 가보시면 그 물웅덩이가 있고 또 천장에서 물도 떨어지면서 습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외부에 그런 추운 공기가 들어가는 걸 차단시키는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래가 일정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붉은 박쥐에게 더더욱 겨울잠을 자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입구를 막는 출입문이 폐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붉은 박쥐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폐광. 붉은 박쥐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대체로 여러 마리가 한 군데에 모여 10월부터 다음해 5월에서 6월까지 8개월 이상의 긴 겨울잠을 청한다. 동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 폐광으로 붉은 박쥐들이 들어온 이유다. 유레카! 이거 하나만 줘, 이거 하나. 안 돼. 유야 진짜 있어. 아, 접시 주세요, 엄마. 아 싫어. 접시를 큰 접시 말고. 그릇 탄다. 그릇 탄다. 아니야 엄마, 그릇 안 타. 왜냐하면 물이 뜨거운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종이가 안 탄대. 아닌데? 불타오르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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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라면 넣어. 야 근데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거? 작은 것들만 여기 놔두고. 양념 버렸구나. 오늘도 살 뺀다고 한참 참고 있는데 늦은 밤 생각나는 그런 맛. 야 이제 좀 물 끓었으니까 그래도 라면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베베 더 넣자. 그런 맛. 면은 퍼지지 않게 부스러기도. 덜하게 고소한 너무 꽉 찼는데 이제. 그만. 야야야 문세라 이거 안 돼. 더 넣었어. 끝났다. 소스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듣고 싶게. 나. 너 어디 터진 거? 이거 스카트테이프 없어?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옮겨. 이게 너무 작은데? 봤어. 이거 바꿔 있어. 다시 넣고 바꿔 하자. 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안 뜨거. 안 뜨거. 다 넣지 마. 소리 너무 많은데? 와, 냄새는 좋다. 제대로 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숟가락. 아 이거. 숟가락. 이거 국물 좀 빼야 돼. 가운데 뚫린 게 아니라 이쪽에서 물이 새. 빨리. 나와봐. 물 어머니. 베베야, 우리 진짜 움직였어. 야 진짜. 됐어. 오 대박. 됐어. 오 대박. 이거 맛있겠다. 씨. 내가 먹을 거야. 한번 먹어볼까? 자. 어디가? 맛있어? 애들이 이마에 깜댕이 너무 뜯어요. 쟤 또 유기견 난민됐어. 야 맛있어. 나는 왜 안 줘?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굴절 망원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오식 굴절 망원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흔히 쉽게 휴대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망원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멀리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굴절 망원경을 쓰는데요. 상이 위아래가 뒤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굴절 망원경에도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많은 빛을 모아야 되고 망원경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리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크게 망원경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보다 훨씬 가공하기 쉬운 이런 거울을 활용을 해서 반사 망원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대구경 망원경들은 이런 반사식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반사식 망원경. 우리가 왜 엄청 큰 망원경을 보면은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거의 운동장만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런 반사 망원경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대형 망원경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오목 거울과 원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멀리서 오는 우주에서부터 오는 굉장히 멀리서 오는 빛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런 반사 망원경은 가시광선 대역을 관찰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대역이 아니라 적외선보다 낮은 대역 쪽에 전자기파를 관측을 해서 일종의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네요?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이미지들은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따로 보정 처리 같은 걸 합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허블 망원경 그거는 뭐예요? 어디 있어요? 네. 허블 망원경은 실제로 그 우주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은 크기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구름이 끼거나 네. 뭐 햇빛이 쨍쨍하거나 관련 없이 네네네.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대기거든요. 대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측이 안 되죠. 하지만 그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있기 때문에 대기의 간섭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죠. 유레카! 그런데 그가 걸음을 옮기자 조커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그때 문자로 무언가를 남기려던 제작진이 보이고 설마 이건 다잉 메시지? 바로 확인해 보는데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 발냄새? 웃기고 있네. 내가 발냄새가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내가. 어우 시궁창이야. 뭐야 이거. 안 되겠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 돼. 어디 발냄새는 방법이 없을까? 특명 발냄새를 없애라. 인터넷 검색 결과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제작진의 신발을 모은 후 그중 냄새가 심한 탑3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킹 파우더 넣기. 발냄새가 심한 신발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흔들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10원짜리인데요. 구리가 냄새를 잡아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쪽에는 신형 10원짜리를, 다른 한쪽에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살짝 의문을 가졌던 방법, 냉동실에 신발을 넣어두기. 이렇게 냉동실에 두게 되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세균들이 다 죽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신발들. 그리고 다음 날 하루가 지났으니 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두었던 운동화. 과연 수치는 얼마나 떨어졌을지. 결과는 0.48ppm 하락. 10원짜리 동전의 효과도 확인해봤습니다.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요. 신형은 0.38ppm, 구형은 0.56ppm으로 좀 더 하락했습니다. 자, 저는 냉동실에 안에 있던 신발은 너무 차가워. 완전 얼음같이 차가워가지고 세균이고 뭐고 다 죽었을 것 같은데요? 차갑게 얼어버린 구두, 정말 세균이 다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2ppm 이상이 줄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수치가 가장 크게 떨어진 냉동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냉동실에 신발을 넣어두게 되면 낮은 온도로 인해서 발냄새가 잘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제거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신발을 신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 제거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치 하락은 일시적인 효과였던 것. 동전을 넣어두거나 냉동실에 넣어두는 방법에 비해서는 베이킹 파우더를 활용하는 것이 신발 속의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입자가 대단히 미세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냄새 분자들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성분인 탄산수 나트륨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생장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이 땅에 담배가 도입된 지 400년이 넘은 지금, 구름 과자라고 불리던 담배는 애연가들의 취향만큼 그 종류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니코틴 함량별로 담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맛과 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담배를 연소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연초 외에도 전기장치로 열을 발생시켜
니코틴 용액에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압축한 담뱃잎을 찌는 듯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권련형 전자담배 등이 있죠. 피우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담배입니다. 백해무익의 대명사인 만큼 흡연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 중 하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증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시력 저하, 두통, 기억력 감퇴 등이 유발됩니다. 체내에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2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된 타르 성분이 있습니다. 미세 입자인 타르는 호흡기 점막과 폐에 박혀 손상을 일으키죠. 이는 기관지염, 폐렴,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의 의존성은 니코틴에 의해 형성됩니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폐로 흡입돼 수초 안에 신경과 뇌로 전달되며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배출을 증가시켜 각성과 쾌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흡연을 중단하면 우울과 불안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 니코틴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도파민에 의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가 아주 짧고 예를 들어서 한 20-30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는 금단 현상으로 오히려 흡연하지 않을 때보다 더 집중력이 저하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오히려 더 저하돼서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레카! 케플러는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네. 굴절 광학을 저술했고요. 저희가 아까 분해해봤던 케플러식 망원경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케플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케플러 법칙.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만들었던 것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행성의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움직일 때 운동 궤도의 특성과 공전 속도, 그리고 공전 주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타원 궤도? 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자료에서 보듯이 볼 경우에 마치 지구나 화성 이런 것들이 원으로 그리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예. 거의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죠. 아, 요렇게. 네, 그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타원 궤도 같은 경우에는 원과 다르게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지코인가요? 사람 얼굴 같은데요? 아령 아니에요? 아령? 방금 아령 성운? 네, 어쨌든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긴 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여기 있고 중심으로 돈다고 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면적이라고 하면 멀 경우에는 동일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성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멀리에서는 행성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돌고 지나갈 때 그들이 만드는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도 어쩔 때는 빨리 돌 때가 있고 그리고 천천히 돌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지구의 공전 속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에 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 이 법칙을 알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공전 궤도 한번 돌 때의 시간을 전부 다 측정하지 않아도 거리만 알 경우에 이 행성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도는지를 예측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한 법칙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이 어느 행성, 어느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존에는 말 그대로 관측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화성 탐사대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지구와 화성까지 거리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항상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화성에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궤도를 예측을 해서 몇 년 후에 궤도를 예측을 해서 그때를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케플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드는 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행성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타원 궤도라는 게 관측이 됐지만 실제로 왜 타원 궤도가 되는지 어떤 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뉴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만류인력 법칙을 가지고 다시 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표하며 천체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주의 신들을 탐구했던 케플러의 도전 정신, 태양계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정체불명의 기계 안에 글러브를 걸고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린다? 그럼 끝나는 거죠? 아, 네, 운영 끝났습니다. 네, 글러브를 왜 기계에다가 넣으세요? 글로브에서 너무 땀이 차고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건조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에 넣었다가 뺐을 뿐인데 정말 소독이 되긴 된 건지 의문이 든다. 냄새도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어요. 신통방통한 기계 정체는? 살균이 필요한 운동용품들을 살균 소독해주는 건조기입니다.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운동용품 살균기를 개발한 정지성 씨. 보다 자세한 기술을 만나보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제품 설계와 테스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글러브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가 이제 가죽으로 돼 있어서 매번 세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5분이면은 살균, 소독 그리고 건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살균기의 성능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용품들을 챙겨 나온 기술자.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한 몸이나 다름없는 글러브와 운동화는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데 직접적으로 이 손을 맨손으로 매일 넣고 빼는 건데 그것도 운동을 하면은 땀이 흠뻑 젖습니다. 근데 이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기서 악취와 땀 냄새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코를 찌르는 발냄새의 주범, 통풍이 어려운 가죽 운동화도 손쉽게 냄새 제거가 가능하단다. 글러브와 신발을 각기 층에 알맞게 이렇게 꽂아놓고요. 그 후 문을 닫고 화면을 터치해 기계를 작동시키면 불빛이 들어오며 살균이 시작되고 소독과 건조, 탈취까지 순식간에 끝이 난다. 이렇게 5분이면 글러브 안에가 이제 따끈따끈 뽀송뽀송하게 살균과 소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단한 작동법과 달리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 있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송풍구는 실제로 이제 글러브가 직접 거치되면서 사용되는 공간인데요. 히트유니까 블로우팬이 있어서 계속 건조 바람이 내피에 이렇게 뿌려주면서 전체의 건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풍구를 통해 같이 분사되는 탈취액. 운동용품의 냄새를 말끔하게 잡아주는 탈취액도 오랜 연구 끝에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기존에 있는 탈취제들과 달리 알코올 함량을 좀 낮췄습니다.
화재로부터 그래서 안전하고요. 향수 원료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보다 향기롭고 잔향이 오래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균기의 특별한 기술은 바로 이 램프에 숨어 있다는데 붉은색 빛일 때는 따뜻한 바람이, 그리고 파란색 빛이 나올 때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뜨거운 바람만 나오게 된다면 특히 뭐 가죽 같은 제품들이 손상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차가운 바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조 환경에 따라 냉풍과 온풍을 적정 비율로 분사하는 자체 개발 건조 시스템과 강한 살균력을 자랑하는 자외선 소독 기능까지 탑재. 용품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 뺀 경우 15분 이내 건조율이 80%, 살균력은 무려 99%까지 그 효과를 입증받았단다. 유레카!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들 중 가시광선의 붉은색 영역보다 바깥에 있는데요. 즉 적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적외선은 가시광선 영역 중 붉은색 계열보다 바깥 영역에 위치하는 전자기파인데요. 짧게는 약 750 나노미터, 길게는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의 전자기파입니다. 일반적으로 750 나노미터에서 3000 나노미터, 즉 3마이크로미터까지의 적외선 영역을 붉은 빛의 파장과 가깝다고 해서 근적외선, 3마이크로미터로부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 영역을 붉은 빛의 파장과는 조금 멀다고 해서 먼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800년 2월 11일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 행해진 태양 관찰용 필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허셜은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필터를 다루던 중 유독 빨간색 필터를 사용할 때 다른 필터를 사용할 때보다 망원경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붉은색 빛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셜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리된 빛에 온도계를 늘어놓고 색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빨간색 바깥쪽, 즉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둔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손을 대보니 역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허셜은 이것에 대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을 전달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외선의 최초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